자, 우리 지난 시간에 원소란 뭐라 그랬죠? 원소의 정의가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이 원소라 그랬잖아. 그지? 맨 처음부터 이 정의가 나왔을까? 원소라는 개념을, 엘레멘탈이라는 개념을 처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고대 그리스로 갑니다. 철학의 시대죠. 철학의 시대. 철학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뭐 하는 과목이죠, 철학은? 보통 현대 대한민국에 있어서 철학하면 조금 이제 이 당시 철학하고는 딴 길로 좀 빠져 있어요. 흔히 일상생활에서 철학관 이러면은 이름 지어주는 거. 명리학이라는 걸 통해서 뭐 사주 보고 뭐 올해 뭐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 약간 이런 이상한 이런 비슷한 쪽으로 좀 빠졌는데 그리스 시대의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본입니다.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필로소피예요. 그리스어. 필로라는 게 생각이라는 거고요. 소피아 혹은 소피에라고 하는 것이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필로소피에는 뭐가 돼요?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것. 요즘엔 그래가지고 철학이라는 개념에 대부분 이제 순수하게 철학으로 남아있는 거 결국 뭐가 되느냐? 논리가 된 거예요. 논리학. 응. 근데 옛날에는 뭐냐면 옳고 그름, 무엇이 더 근원이고 근본인지, 뭐가 더 참된 것이고 뭐가 더 아름다운 것인지를 추구해가는 과목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도덕책이나 역사책 최시작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장르를 불문하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런 사람들까지 다 있다고. 응? 이 철학에서 모든 과목이 나온 거야. 자연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자연이 변하는지를 따지기 시작한 과목이 과학으로 분화되었고, 수치라든지 넓이라든지 도형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지는 과목이 수학으로 분리돼 나왔어요. 무엇이 더 아름다운 것인가를 따지는 게 미학으로 불려 나왔고, 그 아름다움을 만드는 과목이 미술이 된 거지. 소조가 되고 조각이 되고 그림이 되고. 어떤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고 어떤 소리는 듣기 안 좋은 소리인지를 탐구하던 데서 음악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리를 어떻게 꾸며갈 것인가, 감정이나 자연을 어떻게 소리로 표현할 것인가가 이제 작사, 작곡으로 쭉 분화돼 나오고.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무엇이 착한 것이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도덕 윤리로 가는 거고. 그러면 리더는, 지도자는, 왕은 어떻게 통치해야 되느냐가 정치학으로. 사회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것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가가 사회 과목으로 간 거죠. 이렇게 뿔뿔이 다 쪼개고 남은 게 논리만 남은 거예요. 현재 철학에는. 근데 사실 이 모든 게 다 무엇이었다? 철학이었다. 그러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이 철학 사조를 관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데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데아.
이 단어 되게 중요해요. 화학할 때 종종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데아, 이상적인. 고대 그리스 신화에도 좀 나오는 표현인데 고대 그리스 시대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신들의 세계가 오리지널이야. 원본이야, 원본. 그럼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신들 세계의 파편, 조각, 그림자에 다른 불순물들이 이만큼 섞여 있는 그게 우리 인간의 세계인 거지.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되려면 무엇을 획득하면 된다? 인간 세계에 남아있는 물질 중에 신의 조각들이 있죠. 진짜 오리지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걸 잘 모으면 신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신이 되려는 길을 추구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근본이니까. 그런 점에서 원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바로 오리지널리티인 거지. 여기서 결국 원소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냐에 대한 탐구였다. 사실 인간인 신과 분리된 뒤에 신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크리스트교.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트교는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각종 사이비. 어쨌거나 예수님 믿는 자기 가족이 손. 교회 좀 다녀봤다. 교회나 성당. 간 적은 있어.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지. 그냥 착하게 살라고만 하죠. 교회에서 성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하나님 곁에 살게 되었던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살아가는 죄악 속에서 예수님이 죄 없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도움으로 우리가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으며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신이고 신의 아들이 왜 신이네? 맞지? 근데 그 신이 되고자 하는 길은 오직 예수라는 존재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 그 도움으로 신이 될 수 있으니.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불교는, 자, 집이 불교다. 부모님 절에 좀 다니신다. 불교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게 재밌어요. 사람의 생로병사 전체가 다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어나면 애기들 울어, 안 울어? 늙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서럽다고 그래요. 아이고 늙은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병들면 아파서 울죠. 그러고 죽고 나면 죽은 사람이 울 수 없으니까 가족들이 대신 울어주잖아. 그럼 불교에서는 삶 전체가 뭐다고 이야기를 한다? 고통이잖아. 근데 이 고통을 쭉 도는 동안, 이 고통의 삶을 사는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 좀 더 좋은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죄를 지으면 업을 쌓으면, 이걸 우리가 카르마라 그러는데, 이 업을 많이 쌓으면 더 하찮은 존재로 태어나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다 갚아야 돼. 그래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돌아오는 길조차도 뭐야? 계속 다 고통이죠. 이걸 빙빙 도는 걸 윤회라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은 사람을 붓다 혹은 부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그 한 명만이 부처가 아닌 거야, 불교에서는.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주의를 챙기고 하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깨달으면 여기 빙빙 도는 것을 벗어나서 극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극락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뭐다? 부처님인 거야. 천국이라는 존재를 극락이라는 걸로 바꾸고 나면
자기 능력, 자기 노력과 능력으로 갈 수 있느냐와 누구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의 차이 빼고는 극락에 가고 싶다라는 궁극의 꿈은 똑같다. 그지? 그지? 자, 정말 드물다. 도교. 집에 도사님들이 오셔서 부적도 좀 붙이시고, 제사도 좀 지내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좀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도사님 이런 것들 맞죠? 어? 그 도교에서는 야,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사회 공부입니다. 나중에. 사회나 역사 공부예요. 도교에서는 개개인이 선인이라 그래서 수련을 하다가 도를 딱 깨달게 되면, 도를 터득하게 되면 멀리서 금종 소리가 울리면서 검은 학이 날라와서 나를 태워가지고 신성계로 데려다 줍니다. 이거 우화등선이라 그래. 신성계가 되고 신선이 된다나 부처가 된다나 하나님의 아들인 신이 된다나 뭐 별 차이 없잖아요. 그지? 유교, 집에 제사 지낸다. 그냥 집에 보통 불교에서는 제사를 같이 지내죠. 그지? 유교도 종교입니다, 원래. 유가라 사상이라는 게. 뭐 공자왈, 맹자왈 그게 종교예요, 사실은. 우리는 학문으로서 많이 다뤄. 대한민국은 그게 학문처럼 됐는데 원래 종교입니다, 그것도. 그럼 유교는 뭐 하는 종교냐? 왜 자꾸 죽고 나서를 따지냐? 어떻게 살아야 바른지를 알고 이 세상을 바르게 끌고 가면 여기가 천국 아니냐?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더라 이러면서 그런 거 공부를 하시는 거야. 이슬람교는 그것도 기독교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이런 거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더라. 이거를 저기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공부하고 깨달은 바를 경전으로 적어서 주위에 뿌린 거예요. 응? 그 외에 이제 더 뭐가 있느냐? 나머지 각 나라의 온갖 종교들도 결국은 뭐가 되고 싶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응? 자, 이런 과정에 가장 근본이 되는 물질을 뭐라 그랬느냐, 그리스에서는. 학자들마다 가장 근본이 자기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게 다를 거 아니야, 그지? 탈레스라는 학자가 물이라고 했고요. 왜? 여기서 가장 근본이 된다는 건 생명의 근본이기도 하니까. 아낙시메네스라는 학자는 공기라고 했고, 헤라클레이토스라는 학자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학자들이 각자 자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떠들겠죠. 막 이런 그럴듯한 이야기 나오다 보면 헛소리 하는 사람이 생겨 안 생겨? 꼭 한 명씩은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 생기잖아. 한번 맞춰보자, 우리가. 갑자기 이분이 여기 왜 나오는지 궁금할 정도로 특이한 양반이 여기에 자기도 한 의견을 냅니다.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는 뭐가 원소라고 생각해? 뭐일 것 같아? 네, 숫자였어요. 이 양반이 2000년대에 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가셨나. 특이한 사람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각자가 자기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근거들을 대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야. 이게 1세대예요. 자,
2세대에 이르면은 숟가락을 얻는 놈이 나타납니다. 이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발전된 의견에 엠페도클레스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얘는 뭐를 주장하냐면 원소가 한 개가 아니다. 4개다라는 걸 주장해요. 어떻게 4개냐? 선배님들 3분 의견 다 맞고 플러스 흙까지 넣어서 4개다. 물도 원소고 공기도 원소고 불도 원소고 제 의견 흙까지 원소라서 4개 다 원소입니다. 해서 원소가 4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2세대 학자로서 이 3명의 팬들도 다 흡수하고 지 거도 하나 얹을 수 있죠. 싫어하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되게 독특한 의견을 내는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빌런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사람이 몇 명 나타나요. 완전히 독자적으로 데모크리토스라는 철학자가 아톰이라는 걸 들고 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원자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가 아톰이에요. 꽤나 중요한 양반이다, 그지? 근데 그리스어로, 고대 헬라어로 아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라는 뜻이에요. 알갱이로 구성이 된다. 근데 그 알갱이는 우리가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 그런데 사실 이 입자라는 의견의 뒷면에는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숨어 있어요. 온 세상의 모든 물질이 알갱이 입자로 구성이 된다면 반드시 뭐가 같이 생긴다? 진공이 같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틈. 맞지? 거기는 진공이잖아. 입자가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새롭게 나타난 논란은 이 진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하는 것이 없는 공간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로 논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진공의 유무로 데모크리토스와 가장 격렬하게 대립을 하고 토론을 나눈 학자가 되게 유명한 학자가 나옵니다. 유명한 양반이지. 왠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2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사원소 사성질의 변환 이야기를 하고, 2번째가 얘는 연속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모든 원소는 이 공간 전체에 연속되어진다. 즉 뭐다? 진공은 존재할 수가 없다. 뭔가 빈 공간이 생기면 그 자리는 바로바로 채워진다는 이야기. 일단 이 연속설 전에 말하는 사원소 사성질 변환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 앞에서 말한 4가지 원소 있잖아. 물, 불, 공기, 흙이. 사실은
네 가지 성질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뭐냐면 어떻게 성질이 나뉘느냐? 따뜻한 거는 가벼워서 위로 떠오르고요. 차가운 것은 무거워서 가라앉습니다. 오, 왠지 그럴듯하다, 그죠? 그리고 각각은 건조함과 습함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이 성질이 바뀌게 되면 그에 따라 원소가 바뀐다는 거. 따뜻하고 건조한 것은 불이고요. 차갑고 건조한 것은 흙입니다. 차갑고 습한 것은 물이 될 것이고 따뜻하고 습한 것은 공기가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원소가 바뀌는지 우리 잘 생각해 봐봐. 자, 물을 따뜻하게 데피거나 끓이면 뭐가 돼요? 물 끓이면 수증기니까 공기가 되지. 공기가 건조해지면 뭐가 나요? 산불이 나죠. 맞지? 불을 차갑게 식혀서 불을 끄면 뭐가 남아요? 그거 흙이 되잖아. 흙이 습해지면 뭐가 생겨요? 물기가 생기죠. 물이 되는 거야. 그럴듯하죠? 물이 건조해져서 마르면 강바닥이 드러나잖아. 흙이 되는 거야. 돌끼리 부딪혀가지고 따뜻하게 만들면 그걸로 뭘 피울 수 있어요? 돌을 막 마찰시켜서. 네. 왠지 좀 그럴듯하다, 그지? 똑똑한 사람은 맞아, 확실히. 자, 어쨌거나. 그러면 여기서 진공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 사과는 이 네 가지 원소들이 잘 조합돼서 농도가 아주 진하게, 아주 원소들이 매우 가깝게, 밀도가 높게 모여 있으니까 우리 눈에 사과로 보이는 거야. 이 사과를 계속 쪼개고 나누고 하다 보면 점점 원소들이 어떻게 흩어지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 흩어지면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고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야. 그에 비해 데모크리토스는 사과를 막 아무리 쪼개도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들, 아톰이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쪼개면 아톰과 아톰 사이에 빈 공간이 늘어나는 거지 아톰이 없어지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결국 진공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가지고 이 두 명의 철학자는 철학이니까 무엇을 하느냐? 토론을 하죠. 말이 좋아 토론이지 그거죠. 랩 배틀이죠. 디스전. 디스전의 결과, 그 토론의 결과 데모크리토스가 안타깝게 집니다. 데모크리토스가 그때 왜 지게 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했다 그래요. 네 말대로 입자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 기체 공간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무진장 먼 거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랑 빛이랑 열은 누가 전달하냐? 텅 빈 공간이라며. 입자와 입자 사이가 떨어져 있다며. 그러면 그 입자와 입자가 붙어 있지는 않은데 열은, 소리는, 빛은 누가 전달하는데? 진공인데 어떻게 전달되는데?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데모크리토스한테. 아직 그리스죠. 시대를 생각해야 돼. 아직 무슨 시대다? 그리스 시대잖아. 대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바로. 대답이 힘들겠다. 그지? 그래서
이 토론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옳다가 됩니다. 그러고 이제 시대가 지나는 거야. 그리스 철학의 시대는 로마 시대까지 연결이 되는데 로마 시대 초장에는 그리스 이 토론이 연결이 된 거고요. 로마 시대 후반부터 한 가지 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중세로 이어지게 돼요. 무슨 종교?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시대는 과학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왜 힘들었냐? 성경책이 안 나오잖아요. 로마 시대 때부터 국가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습니다. 유일신앙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특성은 왕권을 강화하는 중앙 집중식 지도체제에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밑에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이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자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인도에 가는 길이잖아. 응? 이 과정에서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밑에 제일 제자인 베드로의 후신인 로마 교황이 있는 거야. 종교와 정치의 황제인 교황이 한 명이었던 거야. 로마 황제가 곧 교황이었어, 그 당시에. 그럼 어떻게 돼? 내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누구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은 거야. 하나님 말을 따르지 않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신의 대리자로서 통치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귀족이나 왕에게 계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종교의 힘을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지. 그게 로마 시대이고 그 뒤에 중세로 넘어오게 돼. 중세로 넘어오면서 왕과 교회는 분리가 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교회의 말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무언가를 따르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회 입장에서 좀 보기 좋다, 안 좋다? 보기 안 좋겠죠. 미리 말할게요. 선생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실제로. 심지어 선생님 와이프는요. 옛날에 해외 선교도 다녀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선생님도 신혼여행을 선교지로 갔다 왔어요. 와이프가 선교 활동했던 곳으로. 한 3일을 리조트에서 쉬고 한 3일은 선교지 돌고 그렇게 왔어, 실제로. 그리고 애들 좀 더 크면 좀 여유되면 데리고 다시 한번 가볼 생각이긴 해요. 뭐 길게는 못 가도 짧게나마. 그런데 내가 교회를 욕할 수 있다는 거지. 당당하게. 이 당시에 종교재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지금 생각하면 믿으면 안 될 만큼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던 게 중세교회야. 중세시대에 병에 걸려서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낫게? 피를 빼서. 오호이, 신성모독이다, 얘 사형. 중세시대인데 아픈데 피를 뺀다고? 저기서 마녀야, 저 사형. 이렇게 됩니다. 어디 함부로 귀한 희를. 어떻게 하기는요, 교회 가서 빌어야지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빨리 나, 안 나? 빨리 안 났지? 그럼 왜 안 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 헌금을 많이 갖다 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는 거야. 이러던 시대에 만약에 어느 산골 마을에 어? 아픈 곳에 피를 빼면 낫는다던가 어? 산에 있는 어떤 풀의 뿌리를 캐와가지고 잘 말린 뒤에 끓는 물에 넣고 팔팔 끓여서 그 물로 수프를 끓여 마시면 빨리 낫는다던가 이런 약초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시대도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 마을과 그 인근 마을 사람들은 병에 걸렸을 때 교회 가서 기도와 헌금과 기도를 하지 않고 할머니한테 가서 약초 사와서 국 끓여 먹고 있다. 그런 마을이 있으면 교회 입장에서 그 할머니는 마녀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 교회 행사를 방해하고 있잖아. 종교재판 기록이 어떤 식으로 재판하는지 알아요? 물에 뜨면 많이 물에 안 뜨면 사람이고. 할머니를 그 마녀를 쇠사슬로 칭칭 감아요. 그러고 호수 한가운데 던져버려. 가라앉아 죽으면 악마의 영혼에 유혹당했던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 곁으로 간 거야. 살아나오면 야, 그 상황에 살아나올 수 있어 없어? 없는 게 정상이죠. 근데 살아나오셨잖아. 그럼 뭐야? 마녀죠. 어떻게 하면 돼? 찔러 죽이면 돼. 어찌됐거나 평화는 유지되죠. 이런 시대에 과학한다고 실험한다고 딴짓하면 돼요, 안 돼요?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죠. 그래서 이 당시 과학자들은 숨어 들어갑니다. 그게 연금술인 거야. 종종 요즘에도 이 단체의 이름은 각종 현대 환타지물에 종종 나오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일루미나티. 진리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성경과 다른 그 궁극의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을 우리 연금술사라고 했어요. 연금술 혹은 연금술사를 영어로 적으면 알케미스트가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우리 영어 단어들 중에 앞에 R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꽤 있어요. 알레르기, 우리 알러지라 그러죠. 알코올, 알케미스트, 그 다음에 수학의 대수, 알게브라, 그 다음에 저기 그 아랍에미리트 왕실에서 그 지금 왕인 양반이 왕자일 때부터 그 진짜 제대로 된 아랍권의 여러 가지 이슈나 이런 것들을 아주 중립적으로 왕의 백을 받아서 세세하게 조사해서 방송하는 방송사도 있습니다. 방송사 이름이 좀 웃기죠. 알자지라 방송. 들어본 적 있지? 왜 이렇게 유독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냐면요. 이거 있잖아. 관사예요. 영어 단어로 치면 어나 언 혹은 더예요. 아라비아어는 그냥 이 두 개를 묶어서 R이라고 해요. 그러면 R을 싹 지우면 뭐가 보인다? 무슨 과목? 네, 화학이 돼버리는 거야. 이 연금술사들은 아이러니하게 어디서 더
활동이 활발하게 되냐면 로마 교황에 가장 가까운 곳,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약했던 곳에 모입니다. 이탈리아요. 이해하죠? 로마 교황 바로 부군인데 왜 힘이 약했냐면 이탈리아는 통일 국가가 가장 늦게 세워진 유럽 국가예요. 이탈리아 축구 보면 아직도 막 더비도 더비인데 저 남부 놈들한테 지면 안 돼라는 그 라이벌의식이 되게 강하잖아. 지금 축구팀들의 그 마크가 전부 다 방패 모양이잖아요. 이탈리아 팀들은 유독. 그게 그 동네 귀족 마크예요. 사실 그 당시 그 동네 귀족이면 그 동네 왕들이었던 거야. 작은 왕들. 걔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축구를 통해서 지금. 그럼 경쟁이 심할까 안 심할까? 심하겠지.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숨어들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귀족 곁으로. 왜? 귀족들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게 모여든 사람 중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빈치 마을의 레오나드 로시라고. 유명한데 몰라? 빈치 마을의 레오나드 로시? 아, 그게 진짜 그거예요. 풀 네이밍이 그 뜻이야. 레오나드로 다 빈치. 그 다가 그 귀족 이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마을에서 온. 어. 여러분들 할머니나 이런 할머니 나이 때쯤 되시는 분들 보면 막 친구 부를 때 뭐 김천댁 무슨 댁 하는 것들 뭐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김천댁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김천에 살다가 이 마을로 시집 온 며느리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김천댁이 되고 뭐 어디 댁이 뭐 김해 댁이 되고 양산 댁이 되는 거야. 그렇게 부르는 거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게 뭐죠? 잘 생각해 봐. 그림 작품 몇 개 있죠? 벽화도 있고. 근데 그거 말고 뭐도 있어? 아마 본 적 있을 건데. 기관총, 탱크, 도개교, 어, 뭐 헬리콥터 모형, 비행기 모형, 시체 해부, 신체 내부 구조 디자인. 미술 작품보다 이상한 게 좀 많죠? 어? 그러니까 이런 연금술사들은 귀족 밑에 숨어 들어가서 귀족에게 지켜달라는 요구와 함께 내가 이 연구를 완성하면 당신이 제일 먼저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오십니다. 연금술사들이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 뭐냐면 금이 아니에요. 그 이전 단계가 진짜 핵심이에요. 뭐냐면 해리포터 1권 제목입니다.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마법사들이 사실 여기에요. 알케미스트예요. 걔네들 연금술 배우러 댕기잖아. 해리포터 1권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마법의 돌. 마법의 돌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마법사의 돌 혹은 현자의 돌입니다. 그 마법사의 돌 혹은 현자의 돌을 만드는 레시피 설계도가 있는 게 에베날드 타블렛이라는 어떤 책이고, 이 현자의 돌, 마법사의 돌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능수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가장 근원에 가깝고 가장 궁극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물약입니다. 이걸 돌에 뿌리면 가장 신성시될 금속인 금으로 바꿀 수 있고, 사람이 이 물약을 마시면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영생을 누리는 신이 되는 거지.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다시 획득할 수 있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됩니다.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리포터 1권에서 그 볼드모트 새끼가 그 돌멩이 훔치려고 그 개고생을 하잖아. 중간에 그 장면 나와요. 헤르미온느가 그 도서관에서 백과사전 끙끙대면서 펴가지고 읽어주는 대사가 있단 말이야. 현존하는 유일한 현자의 돌의 주인은 니콜라스 플라멩이며 그의 올해 나이는 650세다. 영생을 누리고 계신다는 소리죠, 지금. 그리고 그 해그리드가 그 은행에서 찾아와서 학교에다가 숨긴 그 주머니 안에 있는 게 바로 그 돌. 참고로 그 물약의 이름을 말했을 때 아 하면 게임을 줄여야 됩니다. 그 물약의 이름이 엘릭서예요. 그 클래시 땡땡 시리즈에 나오는 그 보라색 무언가 가득 차오르는 그게 바로 엘릭서 혹은 엘릭실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중세 알케미스트들은 철학자들과 다른 길을 갑니다. 얘네들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쨌거나. 뭔가를 제작해야 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유리공업의 발달이 다가옵니다. 유리공업의 발달의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과학실의 실험 도구들이 이때 거의 대부분 발전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연구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몰래 숨어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증거가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남이 봐서 훔쳐갈 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상한 암호를 만들어 쓰다가 이게 각자의 기호가 되고 얘가 원소 기호로 발전하는 거야.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막 이상한 거 넣잖아요. 생지 왼쪽 세 번째 발가락 이런 거. 벼룩의 심장 옆에 붙어 사는 기생충 이런 거 집어넣잖아.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들 막 집어넣어서 막 실험하잖아요. 진짜 그게 있을까요? 그 물질이? 진짜 자기가 실험하는 걸 들키면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뭐 해야 돼? 그냥 낙서한 거라고 우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재료들인 것처럼 적어야 되잖아. 그래서 뭐를 써야 된다? 이상한 암호를 써야 되고 암호 대신에 이상한 기호를 쓰기 시작했고 그게 현대의 원소 기호가 돼. 이 연금술의 끝에 이르는 두 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죽기 3일 전에 자신의 연구 모두를 자기 저택에 다 끄집어 내놓고 불태워 없앤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따위 연구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데 단 한 발짝의 도움도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당시 영국의 시인이 이 과학자에 대해서 엄청난 찬사를 합니다. 자신의 이 말이 뉴턴의 묘비 문구로 쓰여지길 원했는데 다행히 쓰여지진 않았는데 온 세상은 어둠에 잠들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이 있으라 하심에 온 세상이 밝아졌도다. 86년 동안 연애 한 번 안 하고 영원한 모태솔로로 살다가 돌아간 양반이 있어요. 뉴턴의 사망 원인이 수은 중독입니다. 연금술사가 주장한 원소는 황과 소금과 수은이에요. 뉴턴은 좀 약간 실패한 쪽에 가깝다면 전혀 다른 쪽으로의 발전을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의학으로 연결이 됩니다. 원래 본명은 아니고 별명이 더 유명한 학자예요. 파라켈수스라고. 독일 태생의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과학자인데 물질을 합성하고 추출해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약초만 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에 잘 듣는 약물을 다른 물질에서 추출해내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약학과 의학의 발달을 가져온 학자입니다. 이런 연구들이 아예 필요 없던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군 원정이 있고 중세가 끝이 나요. 절반 왔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려면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근대에서부터 주기율표까지 이어갈게요. 재밌지? 자, 중세가 끝나고 이제 근대 시대. 십자군 원정에서 집니다, 유럽이. 그죠? 예. 십자군 원정을 실패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평민들의 성장이 일어나요. 장사와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힘을 기른 평민들, 그리고 십자군 원정에 막 온 재산 다 기부하고 헌금으로 기부하고 꼬라박아서 쫄딱 망한 귀족들에서 이 둘의 계급 급간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들인 시민들을 젠틀이라고 불러요. 어디서 들어본 단어 같은 게 떠오르죠? 무슨 단어? 우리가 신사라고 부르는 단어. 젠틀맨의 어원입니다. 돈을 벌어 힘을 가지게 된 평민계급이에요. 그 사람들이. 십자군 원정의 끝으로 이제 근대가 열립니다. 근대는 우리가 사회에서는 르네상스 시대라고 배우게 되는데, 르네상스 시대의 핵심은 백투더 그리스, 백투더 로마예요.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그 기독교 교회에서 벗어난 더 이상적이고 더 인간 중심적인 세계상으로 돌아가자라는 연구가 시작이 돼. 이러면서 두 명의 학자가 나오는데 한 명은 꽤나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보일이에요. 우리 보일 법칙할 때 유리관 꺾어서 실험했다는 건 이야기했잖아. 그때 이야기, 선생님이 그 이야기 했죠. 요거 뒤에 화학 원소 가서 왜 이 실험 했는지 이야기해 줄 거라고. 이 J자 유리관 실험에서 봐봐. 여기에 공기가 채워져 있고 여기에 수은이 있는데 여기에 수은을 계속 부어 넣으면 어떻게 돼? 요쪽에 수면이 올라가면서 여기 공기가 압축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응? 이렇게 압축이 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이 맞다면 여기에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죠. 왜? 농도가 높아졌잖아. 나타나려는 모습이라도 조금이라도 보여져야 되잖아. 농도가 진해졌잖아. 이 원소들이 꽉 압축되니까. 근데 그런 현상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오히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이 나온 거야. 뭐? 압력과 부피가 일정하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압력이 뭐가 결정한다 그랬죠? 기억해요? 입자의 충돌이 압력을 만든다 그랬잖아. 정해진 입자와 정해진 공간이 있고 얘를 압축시켰을 때 충돌이 더 많이 생긴다. 그 충돌에 의해서 압력을 만든다고 설명한다면 이 공식의 성립이 맞는 거야. 즉, 이 공식 자체가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 맞다는 걸 지지하는 실험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연속설이 틀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응? 요게 보일의 연구였어요. 우리가 말하는 보일 법칙은 부수적인 거예요. 이 연구하려고 한 실험인 거예요, 원래는. 연속설이 틀리고 뭐가 맞다? 입자설이 맞다. 그 다음에 라부아지에는 쇠파이프를 엄청나게 뜨겁게 달군 뒤에 달궈진 쇠파이프 위에 뭐를 부어 넣었다? 물을 부어 넣었어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우리 생각엔 뭐가 나와야 되죠? 수증기가 나와야 되지. 근데 수증기 말고 뭐가 올라왔냐면 여기서 수증기 말고도 수소가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온도가 너무 높아서 물이 분해돼 가지고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된 뒤에 산소는 철이랑 결합해 버리고 수소만 빠져나오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 실험이다? 물의 분해로 뭐가 나왔다? 수소가 나왔다. 우리 원소의 정의가 뭐야?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이면 물은 분해되면 돼요, 안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인데 그 기본이 되는 성분이 분해가 됐네. 즉, 이거 자체가 뭐다? 물은 원소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되는 거지. 물이 원소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부터 틀려요? 1원소 탈레스부터 틀리죠. 아까 맨 처음에 탈레스라는 학자가 물이 원소다라 그랬잖아. 엠페도클레스는 물불 공기 흙이 원소라 그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불 공기 흙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습한지 건조한지에 따라서 원소가 바뀐다 그랬잖아. 그래서 원소가 바뀌니까 연금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돌을 금으로 인간을 신으로 바꿀 수 있다. 왜? 원소도 바뀌니까. 근데 그 전체가 뭐 어떻다? 다 틀렸다. 물은 원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그러고 나서 라부아지에는 새로운 원소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원소랑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야 원소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좀 더 현대의 원소 모양에 가까워졌지. 그러면서 라부아지에는 이런 주장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을 분해해서 총 33종의 원소를 발표하고 발표하는데 그친 게 아니라 얘를 4개의 그룹으로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지금으로 설명하자면 금속인 것들, 기체인 것들, 금속은 아닌데 고체인 것들, 그리고 흙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4그룹으로 대충 나눴는데, 재밌는 거는 원소가 아닌 게 5개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원소가 아닌 것, 5종이 포함되는데, 첫 번째가 산화규소. 이게 석영이에요, 석영. 산화마그네슘. 산화알루미늄.
이 세 가지는 솔직하게 라부아지의 시대를 생각하면 분해를 못하는 게 맞아요. 이 세 가지 우리 규소나 마그네슘, 알루미늄을 순수한 금속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얘네들을 녹여야 될 거 아니야. 녹이면서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데 녹는 점이 한 2500도에서 2800도 됩니다. 불가능했던 게 라부아지에가 너무 일찍 죽어요. 사망 원인 단두대에 목 잘려 죽습니다. 어느 시대 사람이다? 처형도 그냥 처형이 아니고 진짜 단두대에 목 잘려 죽어요. 네. 프랑스 대혁명 때 왕권파 소속 세무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게 된 이유가 세금이거든요. 나중에 사회 시간에 가면 배우게 될 건데 프랑스에는 삼부회라는 민주적인 기관이 있었어요. 왕의 정책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지. 세 집단의 세 계급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와 토론을 해서 만들어낸 안건을 왕에게 제안하고 왕은 그것을 보고 이걸 받을지 말지를 결정해서 국가를 끌고 나간다. 상당히 민주적이고 좋은 제도 같죠. 근데 그 안에는 문제가 하나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집단 3부회라는 세 부의 집단이 뭐냐면 귀족, 종교, 시민이었어요. 시민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힘을 얻었냐면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잖아. 십자군 원전을 생각해봐. 지금 유럽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화살이고 말이고 칼이고 이런 거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돈을 벌었다고요. 갈 때는 무기 잔뜩 싣고 갔다가 올 때는 이스라엘 융단 같은 거 잔뜩 싣고 와서 팔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인도에서 가져온 차라던가 후추라던가 이런 거 갖다 팔고 했다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들인 이 상인들은 왕에게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자유권을 획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귀족은 세금 안 내네. 귀족은 자기 영토가 있잖아요. 영지가 있잖아. 그 영지에서 나온 물건들 가지고 세금을 내지만 귀족이 다른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은 세금을 안 내는 거야. 귀족이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헌금을 해서 그 돈으로 교회를 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땅도 있고 그 교회 땅에서 물건 같은 거를 생산해서 팔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교회도 돈을 되게 많이 벌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세금은 안 내요. 누구만 세금 내고 있었다? 시민들만 세금을 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민대표가 제안을 합니다. 야, 돈 버는 건 다 같이 버는데 우리가 제일 작게 버는 것 같은데 왜 우리만 세금 내냐? 우리 다 세금 냅시다. 막 이런 토론 끝에 투표를 하겠죠. 자, 시민이 종교단체나 귀족들에게도 세금을 냅시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투표하는 사람은 시민대표, 종교대표, 귀족대표예요. 되겠냐?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지.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민대표가 길길이 날뛰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제 시민들이 왜 우리 회의하러 들어간 우리 대표가 안 나오고 감옥 갔다는 이야기가 들리냐고 막 감옥 앞에 가서 농성을 해요. 그러자 시민군들이 점점 더 과격해지자 그 교도소 지키던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발포합니다. 무기 들고 협박하다가 안 돼서 공포탄을 팡 쏴 한다며. 그러자 깜짝 놀란 시민군은 도망을 간 게 아니라 빡쳐서 그대로 그 감옥을 털어버립니다. 우리의 대표, 우리의 리더를 구해내자.
그걸로 시작된 게 프랑스 대혁명이고요. 프랑스 대혁명의 무서움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프랑스 국가예요. 라 마르세즈. 그 몇 절인가 국가인데, 우리나라 지금 애국가예요. 라 마르세즈가. 그게 프랑스 대혁명 혁명 군가예요. 중간 노래 가사에 이게 있어. 나가자 동료들아. 저 돼지들의 피와 기름으로 우리의 땅을 적시자. 국가 가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데모하면 시원하게 하죠. 그 되게 유명한 짤이 있어. 프랑스에서 그 일반 시민들이 데모하는데 경찰 쪽에서 최루탄을 쓰자 방독면 쓰고 나타난 어떤 프랑스 시민이 날라오는 최루탄을 테니스 최루탄 쳐서 날려버리는 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소방관이 한번 파업을 하자 경찰이 막으러 왔는데 경찰이 방패 들고 곤봉 들고 제압하려고 앞에 줄을 서자 소방차에서 도끼 들고 나와서 맞짱 딱 서고 해산하라고 경찰들이 뒤에서 물대포를 쏘자 물차는 우리가 더 많다고 소방차 끌고 와서 물대포 쏴. 역시 혁명으로 만들어진 나라. 클래스가 다르죠. 어쨌거나. 그리고 5개라 그랬는데 3개밖에 안 했네. 2개가 뭐냐면 얘네들은 아예 물질도 아니었어요. 뭐일 것 같아? 빛하고 열이에요. 분해하다 보니까 나오긴 하는 거야. 일단 빛도 나고 열도 나고. 아씨 이거 원소인가 아닌가. 기체인가? 가벼워서 측정이 안 되네 이러면서. 원소인 줄. 어쨌거나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게 원소라고 하는 라부아지에의 이 의견은 근대 화학의 핵심이 됩니다. 이 뒤를 이어서 학자들이 이제 줄줄이 나와요. 베베라이너라는 학자는 원소들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해요. 성질 비슷한 원소를 3개 한 세트로 모았을 때 대표적으로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칼륨을 모았을 때 요 가운데 나트륨 있잖아요. 이 나트륨 원소 원자의 질량은 리튬 칼륨 질량의 평균값에 해당한다는 거야. 질량만 평균인 게 아니라 화학적 성질도 평균 정도 되더라는 거지. 질량도 딱 평균, 성질도 평균. 근데 이 3개씩 세트로 묶이는 게 얘네들 말고도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막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막 이러면서 이런 규칙성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뮤렌즈라는 학자는 7 원소가 한 마디, 즉 8번째에 비슷한 성질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뮤렌즈의 주장을 우리가 옥타브설이라고 해요. 무슨 소리다? 자, 도레미파솔라시
여덟 번째가 다시 도죠.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가는 거랑 똑같이 원소들도 이렇게 반복 마디가 정해지는데 여덟 번째마다 나오더라라고 해서 옥타브다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로는 현재 주기율표대로 보자면 여덟 번째가 아니라 아홉 번째에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근데 왜 이때는 여덟 번째라고 했느냐? 우리 주기율표의 제일 오른쪽 줄 헬륨, 네온, 아르곤, 크세논, 제논, 크립톤 맞나?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 크리톤, 제논 얘네들이 단원자, 분자, 비활성 기체들입니다. 무슨 소리냐?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반응을 안 해요. 다른 원소들이랑 결합을 안 해요. 그러면 분해해서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없지. 결합을 안 하니까. 그래서 18쪽을 발견 못한 상태로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 7개 마디 성질 변화랑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의 7개 원소 변화 패턴이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7개 원소가 한 마디로서 작동하는 것처럼 반복되는 구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데베라이너의 이 주장은 세계가 안 셌더라 그래서 새쌍 원소라고 불렀어요. 이 두 학자의 이야기를 다 모아서 정리한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멘델레이프라고.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어낸 과학자 이름이에요. 주기율표잖아. 주기라는 거는 반복된다는 소리예요. 율이라는 것은 규칙이지. 그러면 주기율표면 뭐가 돼요? 원소들의 성질이 일정한 마디로 계속 반복이 되는 규칙성을 뭐로 나타냈다? 표로 나타냈다는 거야. 그게 사실 진짜 주기율표를 달달달 다 외운다면 우리가 모르는 그 원소의 성질도 대략적으로 뭐 할 수 있게 된다? 예측, 추측, 추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솔직하게 118번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여러분들이 화학 전공 박사과정 가지 않는 이상은 크게 필요가 없고요.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그 모양대로 제대로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모양 자체가 원자핵 주변의 전자들이 어떤 순서로 어떤 위치에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원자 배치 규칙을 표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온을 배울 때도 저 표대로 간다는 거야.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2인지 표를 보면 걔가 몇 플러스인지 몇 마이너스인지를 뭐 알 수 있다? 알아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 표만 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서 멘델레예프는 물론 멘델레예프 이전에도 이걸 시도했던 학자들은 있었어요. 멘델레예프가 제일 주목받는 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발견 원소들의 성질을 예측해서 멘델레예프 이전의 학자들은 여기 원소가 발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그냥 순서대로 갖다 꽂아 넣으면서 대충 비슷한 성질들을 같은 줄에 맞추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냥 뒤에 원소들이 그냥 앞으로 쭉쭉쭉 당겨져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앞부분의 원소들을 다 발견한 여기는 규칙성이 맞는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 규칙성이 자꾸 어떻게 되더라?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멘델레예프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해버렸다? 위에 있는 학자들, 새쌍원소나 옥타브서를 바탕으로 여기 아직 원소 발견 안 된 게 한 개가 있다. 근데 얘는 녹는 점은 몇 도쯤 될 거고 끓는 점은 몇 도쯤 될 거고 상온에서는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전기는 어떻게 통하는지 산소랑 결합할 때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할 건지 등등등 다양한 성질들을 미리 예측한 거야. 아직 발견도 못했는데. 그렇게 원소 몇 개를 빈칸을 미리 비워뒀던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멘델레예프 사후에 그 원소들이 다 발견이 됐는데 800도 이상의 온도에서 녹는 점 오차가 한 50도 정도밖에 안 났어요. 그냥 규칙성으로 대충 맞춘 건데. 상당히 예측이 정확했다. 그런데 멘델레예프까지 한계가 있었어. 여기 맨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한계. 뭐냐면 전부 다 원소를 질량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었던 거야. 원소를 질량 순서대로 나열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었던 거야. 첫 번째, 동위원소. 똑같은 수소인데 질량이 1짜리가 있고 2짜리가 있다라는 거야. 똑같은 탄소인데 질량이 12짜리가 있고 14짜리도 있는 거야. 똑같은 산소인데 16짜리도 있고 17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같은 원소다, 다른 원소다? 화학적으로 성질은 같아요. 질량 빼고, 따라서 밀도도 빼고. 이런 것들이 발견되니까 질량 순서라는 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멘델레예프 시대쯤 오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18쪽 원소들이 발견이 되는데 일부 아르곤은 칼륨보다 무거웠어요. 그럼 질량 순서대로면 칼륨이 앞에 가야 되고 아르곤이 뒤로 가야 되잖아. 근데 규칙대로면 아르곤이 앞이고 칼륨이 뒤가 맞아. 이런 오류들을 바로 잡은 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주기율표, 모즐리의 주기율표입니다. 모즐리는 주기율표를 원자 번호 순서로 다듬어내요. 그리고 이 원자 번호 순서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일 때 전자 개수이자 양성자 개수 순으로 만들어낸 거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원자 번호 6번인 탄소는 양성자가 몇 개? 6개.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도 몇 개? 6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원자 번호 11번인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 전자도 11개가 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요 연구 끝에 모즐리의 주기율표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더 하면 오늘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 필기합시다. 표.
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같은 세로들을 우리는 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면 1족, 2족, 여기 중간에 붕 뜨지? 13, 14, 15, 16, 17, 18족이 되는 거지. 같은 족의 특징은 자, 중학교에서는 우리가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데 원래는 원자과 전자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아요. 원자과 전자라는 거는 실제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게 되는 전자를 말해. 그 제일 바깥쪽을 돌고 있는 전자 개수가 같은 애들을 같은 세로줄에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새쌍원소론이었던 리튬, 나트륨, 칼륨의 성질이 어떻다? 비슷하죠. 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같은 가로줄을 죽이라 그래요. 얘네들은 전자 껍질 수가 일치야.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냥 가운데 핵이 있고 대충 주변에 전자가 그냥 둥글둥글하게 막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된다? 우리 태양계 행성들이 돌고 있는 것처럼 가운데 핵이 있고요. 안쪽부터 전자들이 도는 길이 쭉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1주기는 가장 안정됐을 때 첫 번째 껍질에만 전자가 채워진다고. 2주기는 두 번째 껍질까지, 3주기는 세 번째까지, 4주기는 네 번째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 과정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칼슘 뒤에 스칸듐, 바나듐, 티타늄 들어가는 애들은 네 번째 두 개 놓고 세 번째 마저 채우러 들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하게 배우는데 그건 고등 과정 가서 배우는 거고 지금 우리는 1번부터 20번까지만 하면 된단 말이야. 자, 봐봐. 첫 번째 껍질에 수소와 헬륨이 들어가면 끝나요. 첫 번째 껍질은 작아서 전자 두 개까지밖에 못 채워.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 딱 들어가면서 두 번째 껍질이 끝나요. 다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이 들어가면서 딱 끝나. 그리고 칼륨, 칼슘. 보니까 봐봐. 1쪽이죠. 전자 한 개 있는 애들이야. 최외곽에. 헬륨은 빼고요. 2족. 전자가 두 개 남아있는 애들. 13족. 3개인 애들. 14족. 4개인 애들. 15족. 5개 도는 애들. 16족. 6개 도는 애들. 17족. 7개 도는 애들. 마지막으로 18쪽
꽉 찬 애들. 최외곽 전자로 따지면 8개라고 해야 되는데 원자가 전자가 되면 0개가 되는 애들. 전자가 자기 궤도에 꽉 채워졌어요. 완전히. 그러면 뭐가 되느냐?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전자 배치로 이상적이고 안정되고 완전한 상태의 모양을 가진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소계의 아이돌들인 거예요, 얘네들이. 봐봐. 남자 아이돌 가수들 가끔씩 팬미팅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깔창 신고 오잖아. 신발에 깔창 놓고 오잖아요. 왜 놓고 올까요?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 우리 이데아였잖아요. 그리스가. 맞지? 이게 영어로 따지면 아이디어예요. 좋은 계획. 이상향이라 그랬지? 얘를 형용사로 만들면 아이디얼이 되고, 이상적인이 돼요. 이렇게 되면. 사람, 그런 인형이라는 뜻에서 도를 붙이면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연예인은 대부분의 팬들의 아이돌이죠. 이상형이지, 이상형. 보통 여자들이 바라는 멋진 남자 이상형 하면 키 180 이상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키 180 이상인 애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면 누가 되냐면 런닝맨의 광수가 됩니다. 흐느적 돼요. 너무 길어서. 춤췄을 때 선이 예쁘려면 160 후반에서 170 초반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 딱 그 길이까지만 좋아. 근데 여자애들은 내 남자친구가 내 연예인이 키가 180이면 좋겠다 그래. 근데 키가 180 넘으면 아이돌 되기 힘들어 사실. 장르상.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키 높이를 신어야죠. 이게 부족하니까 뭐를 한다? 키가 부족하다? 깔창을 넣죠. 여자 아이돌들. 이번 음반의 컨셉이 섹시야. 근데 나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해서 몸에 볼륨이 없어. 그냥 삐쩍 말랐어. 그러면 몸매 보정용 속옷을 넣는 거지. 엉덩이에 막 살 쿠션 들어가 있는 엉덩이 속옷. 막 위에 속옷도 쿠션 들어가 있는 거. 왜? 그렇게 해야 그 음반 그 옷에 어울리니까. 부족한 거를 채우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쓸데없이 여기 지방이 많이 남으면 뭐 해? 운동으로 빼내거나 그것도 안 되면 주사 맞아서 뽑아내죠. 남는 거 드러내고. 다른 원소들이 그렇게 해서 없는 거를 보충하거나 남는 거를 갖다 버려서 되고 싶어 하는 모습. 완전히 꽉 채워진 형태. 그렇게 해서 꽉 채워지면 부족할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으니까 남이랑 결합하거나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원소들은 왜 반응을 한다? 나한테 부족한 게 있고 나한테 남는 게 있으니까. 내가 갖다 버리려면 누군가는 그걸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런 걸 위해서 반응을 하고 화학 반응을 하고 화학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돼. 그래서 주기율표라는 게 원자 구조가 대략적으로 물론 얘랑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야기 편하라고 이런 모형으로 만든 거야. 이렇기 때문에 같은 조개들은 성질이 뭐일 수밖에 없다? 비슷할 수밖에 없다. 사실 같은 조개 개념이 새쌍원소였던 거야. 반복되는 주기 봐봐. 여기 리튬부터 베릴륨 이렇게 원소 깔은 거랑 나트륨부터 원소 깔은 거랑 배치가 같잖아. 순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겠지. 그게 뉴렌즈의 옥타브였잖아. 이런 걸 바탕으로 멘델레예프는 미발견된 원소들에 대한 예측도 했고 모즐리는 그걸 수정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양성자 개수 순서, 전자 개수 순서라는 형태로 새로운 주기율표를 발표했고 모즐리의 주기율표의 계량판이 지금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그거란 말이지. 알겠어요? 요렇게 해서 우리는 주기율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기율표 외우는 거랑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원소 원자 개념 배운 것까지 해서 다음 주에 시험 치고 이온하고 분자는 다음 주에 배울게요. 알겠지? 끝!